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금토끼님 재밌는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네요. 판사와 검사가 짜고 치면 부처님도 예수님도 깜방 간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같은 분은 판사와 검사가 짜고 사형 선고를 내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잘못된 재판이 생사람 잡는 사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러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가 21세기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무척 서글프고 또 분노가 치밉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함정에 빠뜨린 변호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보도해 드렸는데 그보다 좀 더 상세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나락으로 빠뜨린 S 변호사, 이 S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계속 거짓 진술을 강요, 종용했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그 거짓 진술에 대한 종용, 회유가 실패하자 갑자기 사임을 해버립니다. 연호의 파티를 통해서 회유가 됐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연호 파티를 한 이후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하자 나는 더 이상 이 변론을 할 수 없다 라면서 사임을 했다고 하죠. 충격적입니다. 애시당초 목적이 거짓 진술에 대한 종용과 회유였던 게 아닌가. 그러니 실패하자마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사임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기반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S 변호사가 거짓 진술과 자백을 강요했다. 회유와 종용에 실패하자 갑자기 사임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S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애를 끓였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감옥에 2년 이상 잡혀있는, 그래서 0.8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잡혀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변호사를 만났다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을까. 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 살아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분노를 삭혔을까? 그런 짠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검찰과 쌍방울,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할 때 썼다는 바로 그 연어회 초밥, 연어와 소주 파티, 바로 그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회를 구입했다고 하는 바로 그 영수증입니다. 법카 사용 내역서를 오랫동안 쌍방울 측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제출된 내용을 김광민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현재 변호인입니다. 현재 변호인이 꼼꼼히 살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내역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49,100원 애월연어 광교점, 여기에서 쌍방울 법카로 연어회 세트를 사갔다고 합니다. 세트 이름은 한판 세트였다고 하네요. 검찰은 이 한판 세트를 두고 가격이 안 맞다는 등, 내역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헛소리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찾아낸 증거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객관적 증거 아닙니까? 증거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서도 검찰은 이화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실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 중요한 증거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화영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라는 식의 구형은 선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선고라도 내려진 것처럼 떠버리는 이런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증거, 이화영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렇게 떠들던 연어 술 파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연어 술 파티가 그냥 나온 겁니까? 예. 연어 술 파티를 한 이유는 바로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죠. 김성태나 방용철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짜놓은 시나리오를 이화영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정에서 되뇌어 주기를 그렇게 강요하면서 만들어졌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입증할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이상 이 재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방용철과 김성태의 진술은 오염이 돼 있었다. 피고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 대질신문이란 이름하에 수차례 만나게 하면서 진술을 통일시켜 나가는 거, 이거는 증거 조작입니다. 이거야말로 검사가 탄핵을 당해야 될 사안인 거죠. 박상용 검사는 바로 이 연어 술 파티 이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빼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몇몇 검사의 이름이 추가로 나왔죠. 이들도 역시 검사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요한 자료가 나왔는데 언론은 침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 측에서 갑자기 반박을 하니까 정말 뒤늦게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31일에 증거자료가 제출됐는데 10월 31일 검찰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면 득달같이 그날 저녁에 속보 달고 나갔을 내용인데 하루를 푹 묵히고 그 다음날 오후에야 이화영 술파티 주장 2라운드라는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반론을 함께 실어줍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라면 검찰 측의 주장을 늘 함께 실어주는 그런 언론이라면 이화영 측의 주장도 함께 실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떠버리는 내용은 고스란히 받았으면서 이화영의 반론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게 언론 아닙니까? 이러니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닐까요? 자, 아무튼 이 검찰의 반박 뒤늦게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뒤늦게 검찰의 반박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게 더 검찰 쪽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화영 주장을 어떻게든 간에 물타기 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였고 그 의도에 언론이 충실하게 발맞춰 준 겁니다. 이러니 검사 새끼들의 애완견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날 검찰이 내놓은 반박, 이 반박 그게 핵심은 사실은 설주환 변호사였어요.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약 석 달 정도 변론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까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S 변호사는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이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설주환입니다. 이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검찰 편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연호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설주환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호회 파티가 있었다는 5월 29일, 즉 연어회 파티를 위해서 연어를 사 들여간 5월 29일이면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화영이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를 열어줘서 회유 종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낱낱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주환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뭐라고 이죽되느냐.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거 깐족된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 그것도 자신이 대리했던 사람, 한때라도 대리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변호사 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참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설주환 변호사,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추려보면요. 이화영 부지사를 변론하기를 했는데 2023년 5월 국정원 쪽에서 문서가 넘어오자 그때부터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어회 파티가 있었다는 5월 29일이면 이미 이화영의 진술이 바뀐 이유기 때문에 회유 종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설주환 변호사의 이 설익은 별명이 오히려 더 연어회 술 파티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첫 번째 의문이 되는 것이 회유에 성공했다고 해서 더 이상 보상을 주지 않느냐? 아니죠. 회유에 성공했다고 더 이상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회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유 당하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원래 회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회유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호의 파티는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설주환의 주장 자체는
뭐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대단히 좀 끼워 맞춘 듯한 마치 검찰의 주장을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검찰이 흔히 특히 한동훈 같은 애가 흔히 쓰는 화법 아닌가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라는 증거가 떡 나왔는데 주로 검찰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식의 일종의 알리바이를 대는 거죠. 근데 그 알리바이라는 것이 매번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이나 보통 사람의 관행, 관습과는 거리가 먼 거죠. 검사들의 대가리 속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지 회유가 끝났다고 보상을 안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상식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거는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뭡니까? 그래서 네가 봤냐 못 봤냐 아닙니까? 너 연어 술 파티 자리 봤냐 못 봤냐?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술 파티가 있었다는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5월 29일에 너 검찰청 갔었어? 그래서 접견했었어? 이해부터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갔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반박 아닌가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갔다라고 쓰고 있고 검찰도 그때 설주환이 동행했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기록 아닙니까? 물증, 객관적 물증. 이 객관적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작성한 자술서 일부입니다. 설주환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을 강요했으며 진술을 종용했는지, 검찰에 협조할 것을 종용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쭉 나와 있죠. 설주환 변호사가 언제 접견을 했다. 그리고 이 접견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2023년 5월 26일, 2023년 5월 31일, 6월 2일, 6월 7일, 6월 9일. 어떻습니까?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5월 29일에는 설주환이 검찰청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설주환 변호사는요, 이화영 부지사를 따로 찾아가서 접견한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이화영이 검찰청에 불려 나와가지고 출정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때서야 이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주환이 검찰에 간 날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있던, 소환 조사가 있던 날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5월 29일은 없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연어회를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5월 29일, 그날에 대해서는 설주환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 검찰 측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가기는 갔다. 진짜로 그럴까요? 자, 2023년 5월 29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회가 구입된 바로 그날, 왜 그날은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는 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원래는요, 이 검찰의 조사,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요, 반드시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원래 남는 기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와 수사 보고서 혹은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피의자 신문을 했으면 당연히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나와야 되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 보고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면담을 했으면 면담 기록이 남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신문 조서도 수사 기록도 면담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인 접견 기록이 있느냐? 역시 없습니다. 정식 조사를 하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였는데 없고요. 조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 보고서는 남겨야 되는데 역시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 기록 이것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있다? 이화영의 출정 기록은 있어요. 이화영 출정 기록은 있고 박용철 출정 기록도 있고 김성태 출정 기록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오후 2시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그날 밤 9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옵니다.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은 있는데 신문 조서도 없고 수사 보고서도 없고 변호인 접견 기록마저 없는 겁니다.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설주환 변호사는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조사에 설주환이 입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주환과 검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가지 않았다.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설주환이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두 경우 모두 다 설주환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입회까지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건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안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설주환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날 조사 때는 설주환 변호사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다면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건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연호 술 파티는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거 못 봤다 라고 말해도 됩니까? 지가 안 갔는데 당연히 못 봤겠지. 그렇다면은 정상적이고 정직한 답변은 그날은 제가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왜 설주환 변호사 이런 사람을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으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좀 자료가 약간 애니메이션이 조금 잘못 만들어져 있네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먼저 조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남긴 자술서 내용입니다. 자, 이 자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를 선임하고 설주환 변호사 선임 후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가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땡땡땡 변호사가 검찰의 공격으로 이화영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설주환 변호사를 추천했음. 따라서 설주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화영의 의사가 아니었음.
설주환 변호사의 사무소가 수원이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였기 때문에 땡땡땡 변호사가 추천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선임을 동의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무렵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심하게 회유 합박하고 있었다. 거의 매일 검찰로 불러 신명석 국장을 만나게 하고 김성태 측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땡땡땡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하는 것을 제어하자 땡땡땡 변호사를 재판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등 검찰이 압박하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땡땡땡 변호사는 현근택 변호사인 걸로 보입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폭로를 하죠. 그 과정에서 몇몇 재판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바로 이 현근택 변호사를 심하게 공격하죠. 기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소환해서 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근택 변호사가 변호인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대타로 들어온 것이 설주환이었다는 거죠. 이게 당시 설주환 변호사가 변호인이 된 경위가 그러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2023년 3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참 떠들었던 것이 7월 위기설이니 조금 있다가는 8월 위기설이니 급기야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려갔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몰려가가지고 집회 열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그 대신 등판한 것이 설주환이라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이 변론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좀 불성실하다 싶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내용을 자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상담을 한 것은 2, 3회 정도로 기억함. 대부분 검찰 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1504호 송민경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담하였음. 그러니까 변호인이 의뢰인이 붙잡혀 있는 구치소로는 오지 않고 검찰청으로 갈 때만 검찰청에 쪼르르르 가가지고 입회만 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자, 이게 조금 불리한 것이 뭐냐면 검사가 보는 앞에서 검사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사실상 자신의 속내를 검찰한테 다 꺼내놓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합니다. 거꾸로 변호인은 검찰과 어느 정도 이게 끈이 닿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뢰인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죠.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에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조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설주환 변호사는 애시당초 환경 조성부터 검찰 쪽에 유리한 환경만 그리고 이화영한테는 불리한 환경에서만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 요청하였다. 자, 참 가관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니메이션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설주환 변호사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는요, 검찰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화영 부지사가 도착하기 전에 설주환 변호사가 먼저 검찰청에 도착해 있었고요. 검사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한 번은 부장검사를 먼저 만나고 송민경 검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당시 주임 검사를 만났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매우 검찰과 우호적인 관계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급기야 검찰 측 입장을 강조하면서 검찰 조사 방향에 진술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처음부터 검찰 쪽에 경도되어 있는 상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점차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그리고 이화영한테도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실과 교감이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내가 이재명하고 통화가 되는데, 이재명하고 잘 소통이 되는데 이 정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해도 돼요.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자, 이화영은 이런 설 변호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이 백정화 씨, 부인 백정화 씨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확인을 요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의원실의 보좌관 누구누구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조가, 이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땡땡땡과의 소통 결과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하려고 하는 허위 진술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화영은 설주환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를 돕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취지의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설주환의 설득에 넘어간 거죠. 아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되게 친해. 이재명 대표실에 있는 누구누구, 보좌관 누구누구하고 늘 내가 소통하고 있어. 근데 걔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 정도 얘기해도 된대.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얘기해. 허위 진술해. 요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슬그머니 그 말에 넘어가게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게 그렇잖아요. 주변과의 접촉 차단된 경우에서 가스라이팅이 참 쉽습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기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쉬워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밖에 자유롭게 있는 상태였다면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내가 이재명하고 친한데 말이야 라고 했다면, 그래요?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물어볼게. 아니,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지사였잖아. 바이스였다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이 설주환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거죠.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확인을 하나 거칠 모양이에요. 부인을 통해 가지고 설주환 변호사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봐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아내 백정화의 접견을 통해 설주환 변호사가 이재명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기면서 설주환 변호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주환은 내가 이재명하고 친하니까 이재명하고 이미 합의가 됐어. 이 정도는 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가서 허위 진술을 해 라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주환은 이재명 대표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 새끼 못 믿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 설주환의 설득에 조금 넘어가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한테 약간 좀 절충형의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한 것 같기는 하다라는 식의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쌍방울이 경기도에 이 대북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뭐 스마트팜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대신 내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요런 정도까지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트릭을 하나 심어놨다. 그게 뭐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그날, 날짜를 딱 지목하는데 그 날짜에 이재명 도지사는 도청에 없었던 날이었던 거죠. 일부러 그날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날 보고했어 라고 진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압박과 설주환 변호사의 회유, 여기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박상용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진술 가지고는 딜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송민경한테 가서 조사받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름 이화영 부지사는 그 절충점을 찾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눈도 속이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는 어떤 제3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뺀찌를 매겼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뺀찌 먹었지만 이 과정도 되게 꽤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 5월 26일이 됩니다. 자, 이날 관련된 진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도 아마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날 박상용 검사로부터 뺀찌 먹은, 나름 이화영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진술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뺀찌 먹었던 그날인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환한테 묻습니다. 설주환을 따로 만나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진술해야 되느냐? 자, 그러자 설주환은 검찰과 접촉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찰로부터 뭔가 얘기를 들었겠죠. 이게 2023년 5월 26일 오후 2시 무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검찰은 집요하게 김성태를 동원해서 이화영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자, 그런데 이때 설주환은 이화영한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되고요. 좀 더 확실하게 진술하세요. 그렇게 해도 된대잖아.
이때가 몇 시? 오후 4시 30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이 설주환과 검찰의 이 회유 협박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의 절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말한 건 아니지만 좀 엇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보고를 했다는 시점은 알리바이가 형성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날로 날짜를 특정해 버리는 일종의 트릭을 쓴 건데, 이 트릭을 검찰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검찰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 정도 진술해가지고는 안 돼. 더 세게 진술해 라고 한 거였고, 이 과정에서 설주환이 검찰을 막 만나서 어느 선까지 검찰과 어느 정도 협상을 한 거죠. 이 정도까지 진술하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설주환이 검사들을 만나고 있는 이 와중에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가지고 좀 해줘 봐봐 라고 회유와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설주환이 다시 나와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진술 좀 해봐요 라고 강하게 종용했다는 거죠. 이게 2023년 5월 26일입니다. 연호 술파티가 있기 3일 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23년 6월 2일 제9차 피의자 신문조서. 설주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화영을 압박했다. 오후 7시 저녁 시간 이후에도 한참을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 측과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 이화영은 설 변호사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실에서 어느 정도 진술하고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달을 했다고 해서 많이 놀랬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팔고 있는 거죠. 이재명하고 자신하고 엄청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 사람. 자, 참, 이 사람 이래도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 사람이? 참, 네. 참.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참,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혼자서 검찰청에 고립되어서 설주환과 검사들로부터 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계속 보실게요. 자, 이 내용은 설주환 변호사가 페이퍼를 통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옆에서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렇게 얘기하세요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진술하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7일 송민경 검사실에서 시작한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설주환이 참여했다. 이화영의 기억으로 이날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이 진술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안하였다. 김성태, 방용철이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대질 신문이라는 형식으로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이화영에게 알려주는 형식이었다. 자, 점점 강도가 세지죠. 앞서 5월 26일과 6월 7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호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고?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화영은 이 설주환이 내민 문서를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진술하는가라고 되물어보며 문서를 안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드디어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을 합니다. 사임하던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날 회유 협박을 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날도 송민경 검사와 설주환 변호사는 사전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재차 요구를 했는데 재차 거부당하자 검찰 측은 별건 수사, 너 10년, 징역 10년 매겨버린다 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자 다시 설주환이 설득과 회유를 합니다. 검찰 쪽의 요구를 들어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날은 점심시간이 지나간 뒤에 오후 시간에 더욱더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화영이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급기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 특히 자신에게 검찰의 편을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곧 민주당 공천으로 총선에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겁니다. 아니, 지가 지금 검찰 편을 들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계속 공천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가 검찰 편을 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검찰하고 강하게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싸우고 나 그냥 변호사 그만둘래. 변호인 안 할래. 라고 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종용을 했는데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나 변호사 안 할래? 네 변호인 안 할래? 하고 팽개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설주환은 뭐라고요? 그 이후에 이화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설주환 변호사는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 5월 29일, 그 5월 29일에 검찰청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갔었다면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하면 됩니다. 다른 반론 필요 없어요. 그날 갔었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설주환 변호사의 말이 많이 맞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서는요, 지난 9월에 이미 작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설주환 변호사의 행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이 타임테이블 기억하십니까?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설주환 변호사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참네. 네. 어제 보여드렸던 타임테이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타임테이블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분이 설주한 변호사입니다. 자, 2023년 3월에 설주한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연호의 파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임을 해요. 자, 그 뒤에 이 설주환이 변호인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죠. 그리고 그 진술이 공개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때 백정화 씨, 부인 백정화 씨가 법정에서 강하게 제지하죠. 구체적으로 시간대를 보면요. 2023년 3월에 변호사 선임이 됐고요. 설주환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이화영을 회유한 것은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연호의 파티가 있었던 것은 5월 29일이고요. 갑자기 사임한 것은 6월 12일. 근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6월 7일이죠. 자, 바로 이때입니다. 진술을 바꾸라고 종용한 게 바로 6월 7일. 보니까 5월 26일, 6월 7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종용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부인 백정화 씨가 잘 제지를 하죠.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합니다. 정말 잘 짜여진 타임테이블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타임테이블을 짰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 당시 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설주환 변호사는 접견 기록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